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이거를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포브스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 한국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들이 왜 자꾸 나오는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파이 코어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와 몹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전문을 제가 차분히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포브스지에서 나온 거는 이거고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그러니 지금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된다고 자기가 3만 불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거죠. 개별과 집단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시장 본성을 얘기를 하려고 했죠. 뭐 지금 이제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보게 되면은 뭐 20만 불, 30만 불 간다 그러다가 지금 뭐 막 내려왔고 스트레티지사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사가 아주 뭐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40%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원래 자기 회사가 펀드 회사죠. 투자 회사죠. 그것도 아주 뭐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원금 보존을 잘 하면서 낮은 수익일지언정 쭉 하는 거를 했는데 딴짓을 했죠. 비트코인으로 했죠.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려서 개인 중에는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걸 따라하던 기업들이 지금 전부 미국의 상장사들이 180개 정도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사를 따라했다가 100개 회사는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이 이게 시장인데 10불, 20, 뭐 파이 같으면은 뭐 10불, 20불 간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2불에 팔아버리고 1불에 팔아버리는 거죠. 비트코인도 뭐 20만 불, 30만 불 간다 그러면서 10만 불, 9만 불 팔아치우는 거죠. 이런 거는 한국에도 많았습니다. 한국에도 1989년도에 깡통계좌 정리할 때 그때 당시 정부가 국가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뭐 지수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다 팔아먹었죠. 지금 정부도 비슷한 일을 또 하고 있죠. 막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코스닥 활성화한다.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제대로 시장을 아시려면은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뭐 20%더 갈 수 있어. 근데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20%에 지금 들어오고 지금 코스닥에 신용 잔고가 10조가 넘었는데 B2죠 B2 신용 잔고가 10조가 넘었다고 해요. 아주 뭐 곡소리 나는 일, 89년도에 겪었던 일, 2001년도에 겪었던 일이 또 지금 이렇게 슬금 이렇게 역사는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큰 판을 다행히 아직 파이는 메인넷도 오픈 메인넷이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브스에서 본 한국 준비 이런 거를 한번 차분히 한번 원문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한국이 2026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다. 중추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예전에 낡은 시각으로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서구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들에게 한국 암호화폐 시장을 물으면 거래량이 엄청 많고 거래량이 뭐 업비트가 세계 3위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김치코인, 잡코인 막 사다 팔다가 엄청나게 많은 리플을 뭐 한국 테헤란로에서부터 처음부터 올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훌라닥거리는 한국이라는 그런 게 더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굉장히 일찍 시작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IMF 나고 나서 막 IT 버블에 코스닥 버블에 뭐 깡통 계좌에 그 난리가 나면서 사실은 한국이 IT 강국으로 떠올랐죠. 그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이제 강자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건데 지금 암호화폐도 그렇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들, 금융기관, 증권회사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나 시장들이 이런 가능성조차도 암호화폐의 가능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한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네트워크 혁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초반에 뭐 돈 때문에 했건 뭐를 했건 막 뭐 다단계에서 했건 이렇게 한국에 지금 5천만 명 중에서 여기 포브스에서 한 거 보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KYC 돼서 마이그레이션 갖고 있는 분들도 하나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은 굉장히 성숙한 규제 체계를 이미 갖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가 업비트를 인수한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다. 전 세계 개발자 중에 30%가 아시아 개발자인데 한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한국이 뭐 이런 베트남이니 이런 데서 이 개발자 문화를 갖추고 있다. 코딩에 앞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이 지금 다음 10년을 이끌어갈 리딩 국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포브스에서 나온 게.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채택 지수로 보면은 한국이 랭킹 15위지만 지금 이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65세 인구가 20%가 넘는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65세 이상은 10%도 안 되는데 한국의 65세 이상은 이게 전후 세대들이죠. 58 개띠들이 내년에 이제 69이 되죠. 69가 되죠. 그러니까 58, 59, 60, 61,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65세 인구들이 지금 암호화폐 하는 사람이 20%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자산 시장과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 한국이 지금. 이거 뭐, 노인네들이 말이지, 뭐, 돈에 욕심이만 내고, 이런 앵글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은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들은 사람이건, 굉장히 변화에 굉장히 빠른 나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뭐 봄 되면 여름 준비하고 여름 되면 가을 준비하고 가을 되면 겨울 준비하고 겨울 되면 봄 되고 이런 것이 그냥 DNA에 각인이 돼 갖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이런 데 민감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KB 그러니까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죠. 여기서 암호화폐 그걸 했는데 지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중 하나로 됐다. 한번 뭐 이게 한국이 외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그냥 이 암호화폐 사고 팔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개발자들, 기업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규제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최첨단이다. 파이도 그래서 한국인을 새로 한 명 스카우트한 것 같아요. 홍보 담당자로 스카우트한 것 같고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이건 뭐야? 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막 코인 ICO 열풍할 때 뭐 난리가 났었었죠. 이때 한국도 그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코린이라는 말도 있었었죠.
어린이를 코인을 모르면 어린애다, 뭐 코린이 뭐 이렇게 그런 말들까지 젊은 애들이 막 지어서 만들어내고 했었죠. 2013년도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생기고 2014년도에 빗썸이 생기고 이게 갑작스레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를 뭐 건달들이 만들었건 사채업자들이 만들었건 이런 걸 만든 게 그래도 꽤 오래됐다. 꽤 오래됐다. 그 한국은 2017년 말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량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넘어섰다. 그리고 한국 원화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달러, 엔화 다음에 코리아 원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유한 기술 엘리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덤벼들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세계에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뛰어드는 거죠. 한국이 실험실이죠, 사실은. 한국이 모든 면의 실험실이죠. 그래서 한국은 세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못 먹어도 고 하면서 들어가 보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국내의 다양한 비즈니스, 벤처,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불구하고 한국은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것만 많은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든 테라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 강화를 하는 게 한국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고정관념을 만들었다. 그래, 이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뭐 파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이유는 한국인이 쓰는 언어 때문이다. 한자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을 쓰니까 이게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한국의 개발자들이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를 세계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한국은 굉장한 제도적인 기술적 그런 기반의 그 깊이를 갖고 있다. 한국은 세계를 한국과 연결하는 다리이자 통로였다. 이렇게 그래서 눈치 빠르는 사람들이 글로벌 업계 리더들이 패션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처음에는 중국이나 일본을 허브로 삼으려다가 아니네 그래갖고 이제 한국을 허브로 삼는 게 뭐 각 업종에서 많은 거죠. 암호화폐도 지금 그런 단계로 와 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인공지능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블록체인 이 분야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빨리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은 삼성증권이 벌써 5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디지털 자산 보관하는 것, 토큰화된 증권,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했다. 그리고 1993년도 금융실명제처럼 세계에서 제일 먼저 2018년도에 실명거래제도 같은 거를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거래소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거래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업 분야에서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SK에서 그 인공지능 허브 만드는 거 지금 요즘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식 가격이 막 폭락을 하잖아요. 이거 버블이다. AI 시장 버블이다. 모든 기업들이 AI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막 거품이 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삼성이나 LG나 SK처럼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정말로 수천억을 투자하면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정말로 독이나 버드나 너도 나도 AI 한다고 AI 엔비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판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야지 좋은 AI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판돈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서버라는 거죠. 전기값이라는 거죠. 데이터 요금이라는 거죠. 땅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서버, 전기값, 엔지니어링, 땅값, 노드 딱 들고 나온 거죠. POC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는 사실은 엄청난 그 수조를
투입해야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훈련 교육 시스템을 파이가 먹거리로 발견한 거죠. 그거를 이제 와서야 엔비디아 주식이 박살이 나니까 AI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지금 제가 이 포브스에서 나온 암호화폐에 대한 이거를 보면서 파이랑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파이도 이렇게 몇 년간 지금 지켜봤고 한국도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고 파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KYC 규제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2018년도에 도입된 실명 거래 제도가 뭐예요? KYC잖아요. 이거를 이제 글로벌 정말 경제지로서는 포브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포브스에서 이거를 거론했더라고요. 요번에 아무튼 한국 블록체인 위크에서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이번에 신한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채권, 부동산, 자산에 대한 토큰 샌드박스 테스트를 했대요. 주요 금융기관들이 전부 지금 토큰화 시장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신한하고 NH에서 뭐 다 따라하는 거죠. 이게 또 한국의 실명인증 시스템은 지금 한국 거래소 계좌 100%에 돼가지고 사기 세탁 거래를 이런 유럽이나 다른 나라 시장보다 훨씬 많이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포브스에서 주목한 건데 KY 파이는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파이 네트워크처럼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게 파이가 현재까지 폐쇄형 오픈 메인넷에서 하던 거잖아요. 쇼크도 있었다. 2022년 테라 루나 같은 사건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게 또 한국 놈이었잖아요. 그게 되고 나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규제 당국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 한 사람들이 규정 준수해야 되고 글로벌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래서 미카 같은데 했는데 암호화폐 중에 미카 통과한 데는 파이밖에 없잖아요. 앵글이 아주 정말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파이랑 너무 오버랩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한국은 소비자 주도에서 기업 주도 개발로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 파이가 이게 KYC에서 KYB로 간 거 아니야. 벌써 2년 전에. 기업 주도 개발로 간다라는 거죠. 한국은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블록체인도 예외도 아니었다. 그래서 은행과 수탁 서비스 되는 수탁은행들은 금융상품을 지금 연구 중이다. 물류 및 제조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도구를 모색하고 있다. 파이 체크 다 해야죠. 게임 회사들은 소비자용, 기업용 사례를 모두 위해 디지털 자산을 플랫폼에 통합하고 있다. B2B가 이제는 P2P를 앞서고 있다. KYB, 근데 파이 KYB 통과된 회사들 이제 갓 10개 되나요? 글로벌로. 한국 기업들은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단단히 준비된 상태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미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규제 선점을 했는데 이런 규제 선점을 했는데 파이도 이런 규제 선점을 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투기적 과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 한국은 거래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명확성 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나라다. 파이랑 너무 같지 않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증권형 토큰 발행 가이드와 같은 정책은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감독을 강화했으나 지속적인 과제는 남아있다. 지속적인 과제는 뭐냐? 글로벌 기준에 더 맞출 필요가 있다. 파이는 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2026년에 글로벌 허브로 부상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이 정말 잘 관수하고 잘 기다리시고 그러면 이 스트레지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한 기업들 과반수가 파산이 미국 상장사들. 그냥 근본에 충실한 파이코인 답답하지만 지켜보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질이 마이크 없이 영상을 해서 음질이 좀 안 좋은 거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